자,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키노트 스피치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의미 있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죠. 과학기술 혁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DNA를 갖춰야 할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한컴 인텔리전스 오순영 CTO님께서 강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반갑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그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컴 인텔리전스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우순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학기술 혁신 흐름 속에서 갖춰야 할 우리의 DNA입니다. 저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연 내내 드릴 것 같고,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서 우리에게 어떤 DNA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먼저 이제 사회에 진출해 있는 이공계 여성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라고 해서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에 있는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사진을 제가 픽한 이유는 이 시카고 쪽에는 고층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은 1층과 2층에 머무르겠죠. 머무르는데 이 작가분이 이 작품을 만듦으로 해서 사람들은 이 작품 안에서 비춰지는 볼록거울로 되어 있는 이 작품 안에서 비춰지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를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하늘과 땅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자기를 그 작품에다가 비춰본다고 해요. 볼록거울이니까.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오늘 강연에서 왜 이 사진을 픽했는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지금 그 혁신 흐름 속에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나를 좀 투영해서 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좀 짚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과학기술 혁신 속에서 이제 우리가 DNA, 여기에 DNA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한참 디지털 뉴딜 얘기하면서 나왔던 DNA가 있습니다. D, 데이터, N, 네트워크, 그리고 A,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DNA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DNA, 몸, 바이오의 DNA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속해 있는 한컴그룹이라는 회사 안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에요. 이 많은 사업들 말고도 저희 회사가 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 펼쳐져 있고 그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DNA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흐름을 설명하자면 몇 가지를 이제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계속 들어왔던 4차 산업혁명. 듣고는 있지만 이게 기술인지 산업인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짚으려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는 2016년도에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일했던 삶의 방식이 뿌리부터 바뀔 기술 혁명이 온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럼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그래서 수공업이 기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벨트 컨베이어 사용하면서 대량 생산되면서 자동화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한참 IT가 흥할 때, 닷컴이 한참 흥할 때 그때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나면서 디지털로 가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혁명이라고 하고 융합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빅데이터, AI, 5G 이런 얘기들이 다 해당되는 얘기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많은 광고에서 봤던 게 5G였어요. 속도가 이전의 데이터 속도가 아니라 5G의 속도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이나 사물인터넷이나 로봇이나 어떤 그런 산업 발전을 좀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인프라가 바탕이 된다라는 거고요. 인공지능 경우도 저희의 컴퓨팅 파워가 높아짐에 따라서 대규모의 어떤 연산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는 좀 더 짧은 시간에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학기술 혁신과 세상의 변화를 보는 방법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발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이공계 여성분들이고 뭐 창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의 그 어떤 좁은 화면,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 그 외에도 세상이 흘러가는 걸 알아야만 내가 이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은 가트너에서 매년 정리하는 IT 트렌드입니다. 10가지씩 발표를 하고 있고요. 가트너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어떤 연구나 자문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각각 매년 그 주요 IT 트렌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아, 지금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고, 이쪽으로 산업들이 옮겨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19년도에 보면 디지털 트윈, 2017년도에도 있네요. 2017년도에 있네요. 네. 이런 디지털 트윈이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그러면은 IoT 뭐 관련된 산업들이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알 수 있고요. 블록체인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루다 상황도 있었지만 디지털 윤리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가트너 같은 어떤 자료만으로도 지금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술들이 이 분야에서 어디쯤에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를 좀 예측,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각자 지금 전공하고 있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관련된 컨퍼런스나 전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뭐 연초에 하는 1월 달에 CES가 있고 2월 달에 MWC라는 큰 행사가 있거든요. 그 행사를 보시면 거기에 참여하는 큰 회사들이 앞으로의 우리 회사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라는 것들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래서 1월, 2월 이 시기에 그 전시의 트렌드만 보셔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또 다른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트너에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기술이 처음 나타나서 이것들이 이제 막 신생 회사들도 나타나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뭐 이렇게 좀 어떤 것들은 이거 정말 뭐 크게 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건 바로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라는 어떤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니면은 아직 산업에 적용하기엔 적절하지 않아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단계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다시 실제 기술이 성숙화되면서 이게 세상의 주목을 받고 실제 상용화가 되는 그 과정을 이제 가트너는 하이프 사이클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AI 쪽만 뽑아왔고요. 이 분야는 뭐 마케팅 분야도 있고 뭐 기술 융합 쪽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가트너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인공지능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가장 먼저 접했던 게 아마 AI 스피커일 겁니다. AI 스피커일 거고 어느 순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챗봇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막 했던 시기가 있죠. 그때가 2019년쯤입니다. 그때 2019년쯤에 지금 제야가 AI 그 하이프 사이클을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2019년에 이거는 돼. 이건 장밋빛이야. 잘 될 거야라고 했던 게 챗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회사들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챗봇 도입을 열심히들 해봤습니다. 근데 뭐 사실 답답해, 쓰기 힘들어,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실제 기술적으로 뭔가 성숙해서 쓸만하다라고 했던 게 스피치 레코니션입니다. 음성 인식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AI 스피커 쪽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될 수 있었고 저희가 가장 먼저 접했던 어떤 대중화된 AI가 아마 AI 스피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장에 상품이 나오거나 기술이 발전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이건 단순히 예를 든 거예요. 다양한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하이퍼 사이클로도 저희가 그거를 예측해 보거나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봐야 돼요.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라고 하자면 코로나19가 있죠. 전후로 달라졌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동아일보 기사를 발췌해 온 거고 힘들었던 거, 거리 두기 해야 되는 거,
감염 불안,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문화생활이 힘들었고, 그리고 사실 고용도 불안정했습니다. 근데 또 새롭게 발견된 건 뭐였냐? 미디어 시청이 많아졌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달 음식 주문이 폭발했죠. 저도 VIP니까. 그래서 새롭게 발견된 즐거움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면 비대면의 혁신이 일어났어요. 사실 비대면 보지 않고 화상회의로 한다? 이런 건 그전에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아, 인공지능 아직은 아니야. 불편해. 쓸만하지 않아라고 했던 것들도 상황이 격리를 하거나 어떤 뭔가를 빠르게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역시 아, 일단은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19 때에도 뭐 AI 콜센터나 그다음에 감염 경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이 되면서 또 재택근무도 많아졌고 하이브리드 업무가 진행이 됐죠. 예전에는 관리자들도 내가 사람들을 직접 봐야 관리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재택근무도 하고 있고 같이 이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감염자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건강을 중시합니다. 홈트족. 집에서 밖에서는 할 수 없으니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홈트족도 생기고 내 건강을 체크하겠다. 웨어러블도 많이 사람들이 찾게 되죠. 그리고 요즘 뭐 넷플릭스 얘기도 많이 나오죠. OTT가 정말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한 개를 보는 게 아니라요. 전 두 개를 보고 있어요. 두 개를 아주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소비가 상당히 많아졌다. 라이브 커머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라방, 뭐 라방도 있고 여러 가지 OTT 동영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예전에는 공유경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찜찜해. 소유를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소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부각이 됐고요. 여전히 공유경제는 흥하긴 하지만 또 새롭게 나온 건 구독경제. 내가 필요할 때만 쓰겠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배송, 배달음식 이 부분은 사람들이 모두 집에 있는 상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을 했고 배달 음식에 대한 부분도 뭐 서비스나 품질 모든 게 발전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화상회의 지금도 저는 줌으로 접속해 있지만 얼굴만 보고 있는 거, 메시지로 하는 거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공강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즘 또 떠오르고 있는 게 가상현실 메타버스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기존에 조금 침체되어 있던 VR, AR 쪽의 어떤 산업들, 그다음에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산업들도 새롭게 지금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용 불안정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의 변화, 그 다음에 기술 혁신, 이런 것들, 산업,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미디어,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의 움직임도 살펴봐야겠지만 그러면 정부, 국가는 또 어떻게 이것들을 생각하고 끌고 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혁신, 그리고 뭐 바이오나 뭐 미래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고용 안전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뭐 사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분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DNA 생태계 강화, 아까 DNA 말씀드렸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생태계를 강화한다. 비대면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메타버스 신사업들을 육성한다. 여기 정부에서 지금 국가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력해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정부의 움직임, 거기에 따른 산업의 움직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뉴스 기사나 매스컴을 통해서 좀 관심 있게 본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가 조금 더 고민하는데 좀 안개 속 같은 것들이 조금 개인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최근에 또 작년에 그 10월 달에
과기부, 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그 인터넷에서 쉽게 PDF 파일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면 과학기술이라는 것들은 어쨌거나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고 끌고 가는 힘이 되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주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2045년을 타겟으로 우리의 미래상,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 아마도 이런 새로운 직업이 또 나타날 거야. 어떤 직업들은 사라질 거야.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전략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는 제가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와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공계 분야의 여성 이미지라고 하면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2008년도 광고입니다. 광고 CF인데 공대 아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광고 CF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공대에 여학생이 아름이 하나였어요. 아름이가 MT를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안 가겠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공대의 모든 남학생들이 아름이는 꼭 가야 된다며 이제 이때는 사실 이건 되게 혁신적인 어떤 광고였던 것 같네요. 화상으로 서로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공대 아름이 하면 이공계 계열의 여성 비율이 적다라는 의미도 있고 참 다양하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화면은 이거는 심지어 실리콘밸리 얘기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게 뭐냐면 화장실 줄이에요. 저도 매년 이제 CS, MWC 다양한 이제 해외 컨퍼런스를 많이 가는데요. 저희가 국내에서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여자 화장실은 줄이 엄청나게 길죠. 남자 화장실은 그렇게 줄이 길지 않아요. 근데 이거 재밌어요. 해외 컨퍼런스의 화면인데 여성 화장실에 줄이 없어요. 2014년도 이때는 근데 좀 사진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청소 중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2013년, 2014년도 거의 여자 화장실에 줄이 없습니다. 2015년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애플의 그 컨퍼런스에서 본 어떤 그런 사진들을 그 외국인, 미국조차도 이런 성별 어떤 그 분야에 대한 불균형이 존재하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공계 분야의 리더로 계신 분들의 고민일 수도 있고 지금 이공계 분야에 나와 같이 공부하고 일하는 동료가 많지는 않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교 계열별 이제 졸업생, 여학생 성비추인데 이제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인문사회 계열, 기타 계열 이렇게 해서 있어요. 인문사회 계열이 많죠. 확실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공계 분야에 여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고민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리더로 있는 분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겠죠. 여러분들하고는 이 다음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인간 중심, 제가 한 글자를 더 붙였어요. 아까 전에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융복합 DNA가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그 전공 분야는 어떤 가는 산업군이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전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세상이 달라졌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IT 업에 계속 있었지만 인공지능 관련해서 접하고 사업을 하면서 저는 병원에 갈 일도 있고 의료기관을 만날 일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비전공자, 전공자가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저희가 얽매일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비전공자의 소프트웨어 분야 진출 사례가 많다. 그리고 요즘은 이게 제2의 르네상스 같아요.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인공지능 자체도 기술보다는 이걸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공에 융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제가 좀 작성을 해봤어요. 보면 과학기술 혁신의 혁신은 결국은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이어야 돼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전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이제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면 우리가 기술만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문학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돼요. 그리고 다양한 전공 간의 협업 사례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업이나 역할도 증가를 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환영받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여성의 특징이 내가 이걸 완벽하게 알아야 우리는 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사회생활을 해봐도 그런 것들 좀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이걸 완벽히 알아야 나는 이걸 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다양한 지식을 원하고 다양한 어떤 경험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융복합 DNA가 요구된다는 부분. 그리고 내가 여성이다. 이거 누가 만든 틀이에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별, 나이, 외모, 학벌, 학과, 심지어 집 안에서 형제자매 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성이라는 거는 그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공지능이나 어떤 융합을 강조하는 시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비대면이 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더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는 이 시대, 유연함과 공감이 필요한 이 시대는 여성분들, 지금 이공학 쪽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 인문학 쪽에, 인문 계열에 계신 분들이 공학 쪽을 지금 살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변하고자 하는 시도, 그리고 생각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시도를 하시길 부탁드려요.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변명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사실 부모도 자식을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쉬운 건 나 자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어떤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일단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뭘 해볼지를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A 또는 B, 고민의 시간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 고민 충분히 해야 돼요. 근데 고민의 끝. 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고민할 거야. 끝은 정해놓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면 그 뒤에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결정하면 즐기셔야 돼요. 그때 후회하시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고민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저도 지금 인공지능 쪽을 하고 있지만 하루에 나오는 서비스의 수도 어마어마하고요. 새로 생기는 스타트업도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고민만 하다가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에 정답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는 똑바로 아주 쉽게 온 게 아니라 아주 돌아서 왔어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서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은 하되 고민의 끝은 정해놓고 하시고 그리고 결정하면 실패도 즐기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력서 스펙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하고 자신감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그 세상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생각하는 힘과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롤 모델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오픈 마인드로 유연한 마음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근데 내 롤 모델은 한 명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엄마는 상당히 계산이라는 거 할 때는 진짜 꼼꼼하셔. 내 롤 모델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TV를 봤는데 어느 개그우먼이 너무 말을 재밌게 하고 사람들을 딱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롤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거,
배울 것들은 바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 그게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한 번에 뭐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뭐 한 명 한 명에게 저런 부분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리스크 테이커가 되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하지 않으면 저는 끌려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테이커가 되는데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를 선택하는데 그걸 그때 제가 좀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은 세상 모든 일에서 내가 주인공일 수는 없어요. 내가 조연인 날도 있고 단역인 날도 있어요. 하지만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들, 다 하는 것들은 사실 안정적이죠. 근데 안정적인 만큼 나의 성장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가지 않는 곳, 그곳을 가야 사실 기회가 더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는 성공의 일부예요. 실패는 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실패도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은 어쨌거나 불편한 상황으로 나를 계속 몰아 넣어야지 그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장하고 편안함은 절대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100을 다 알아야 나는 이걸 압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어요.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건 내가 좀 안 됐어. 너무 자책하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의 경력과 경험으로 정글짐처럼 올라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점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요. 체릴 샌드버그는 페이스북의 CEO였고요. 이분은 제 롤모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얘기를 잠깐 짚고 가면,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경력, 어떤 그런 것들은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이다.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다. 물론 많은 경험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나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도 내 경력에 도움이 되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도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골라내거나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거, 그것도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길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너무 조바심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100세 시대래요. 100세 시대.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 한참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고 조바심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사고방식, 아까 리스크 테이크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내가 주인의식 가질 때, 이건 내가 내 일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내가 하라고 시켜서 내가 그냥 하는 일이야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태도와 행동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받으시면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업무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전체 그림을 보려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딱 그 안건만 보지 말고 이 안건이 왜 나에게 왔을까? 그리고 이 안건을 내가 처리하고 나면 그 후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 안목이 키워집니다. 키워지고 어떤 작은 일에 조바심을 내고 낙담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이건 어떤 지나가는 과정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또 잘한 부분하고 개선할 부분들은 레슨런들, 습관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많이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일이나 공부나 누구에게 뭔가 지시를 받았을 때 지시한 분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이걸 나한테 왜 시켰을까? 내가 어디까지를 해야 될까? 일의 완성도하고 범위가 정확해집니다. 이게 또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은 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죠. 공부 잘하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산 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사실 고비는 많아요. 고비는 많은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경제적인 이유, 뭐든 간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나 어떤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우왕좌왕, 그리고 아무것도 우유부단하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있었어요. 나는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제 배우자한테 나는 일을 이런 식의 생각하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워킹맘을 하면서 일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부분은 어쨌거나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정하고 넘어가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일을 하고자 하는지, 경제적인 건지, 내 성장인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정하셨으면 해요. 마지막,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고 거기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소속의 누구, 우리 엄마의 딸, 내 딸의 엄마, 이전에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열심히 하시고, 실패했을 땐 또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나라는 명품 브랜드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네. 지금까지 제가 갖춰야 할 DNA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